지난 시간 장제스의 국민당, 마오쩌둥의 공산당. 일촉즉발입니다. 미국은 장제스의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장제스는 자신만만했고요. 마오쩌둥은 이 정도면 한판 붙어볼 만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기세찬 교수님과 태상호 기자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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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는 국민당 그리고 공산당 양측이 충돌하는 상황으로 치달았는데요. 먼저 공세를 시작한 측은 어떤 쪽입니까? 네, 국민정부이 먼저 공세를 시작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시도했던 것은 역시 수도 난징과 가까운 곳이죠. 그래서 그게 휘저우 부근에 일단 그쪽을 중국 공산당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거길 점령해야 되죠. 그래서 병력들을 투입해서 그쪽으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한 9월부터 10월 경우에 아까 베이핑 위쪽에 장자오코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장자오코. 베이핑에서 북서쪽으로 가면 장자오코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또 병력을 투입해서 공격을 하죠. 그리고 동시에 아까 말했던 제가 선양인데 선양은 이미 국민정부이 점령을 했잖아요. 사실 저희 압록강과 그 사이에 통화와 린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굉장히 가까워요. 저희 그 압록강과. 그쪽에 이제 그 인민해방군이 포진해 있었기 때문에 그쪽까지 또 공격을 해서 진출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화동 지방, 산둥 지역이죠. 그래서 휘저우 오른쪽, 화동 지역으로 또 이제 그 47년 1월부터 공격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1차 전역을 하고 부분적으로 성공을 해서 상당한 지역을 획득을 하게 되죠. 네. 저기 그림에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2차 공세를 1947년 3월부터 6월까지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장제스가 봤을 때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인접 지역까지 확대된 상태잖아요. 네.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그 화동 지역, 그래서 화동 지역 이제 또 조금 더 그 화동 지역으로 더 이제 산동 지역으로 더 넓혀가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핵심적인 것인데 드디어 마오쩌둥이 있었던 애난을 점령을 하러 갑니다. 네, 여기에는 후종난이라는 좀 유명한 장군, 굉장히 좀 그 탁월한 전략적으로 탁월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20만 명의 병력을 가지고 애난을 점령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1947년 3월에 진격을 해서 드디어 애난을 점령했습니다. 지금 1차 공세에서 굉장히 치열한 전면전이 벌어졌다기보다는 공산당군이 계속 물러서고 있다라는 네, 그렇게 이미지로 보시면 받아들이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공산당군이 물러서면서 뭔가 반격의 실마리를 준비하고 있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국민당군을 보시면은 국민당군이 진격을 좀 깊게 했잖아요. 네. 그러면 생기는 문제가 언제나 보급의 문제죠. 네. 보급의 문제가 되면서 이제 공세 종말점에 다가가게 됩니다. 1947년 후반부터 공산당군이 산둥, 화북, 동북 지역에서 소규모 도시를 대상으로 탐색전을 합니다. 탐색전을 하고 어느 정도 이게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좀 집중적인 공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얻고서 네. 1948년 1월부터 9월 사이에 중원, 위양, 타이위안 등의 이제 중급 정도의 도시들을 공략을 하게 됩니다. 1948년 9월에 드디어 대도시인 진안이 공산군의 수중에 떨어지게 되죠. 근데 이게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대도시를 공산군이 장악을 한 거고 또 다른 것은 화북과 화동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예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국민당군의 약화 현상이 눈에 띄게 드러나게 됩니다. 국민당군의 힘은 점점 약해지고 마오쩌둥은 서서히 이제 대륙 하나씩 점령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시작이 어디였나요? 예, 중국 공산당군은 이제는 우리 병력도 있고 네. 때가 무르익었다라는 걸 확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1948년 9월부터 1949년 1월까지 전략적인 결전을 하게 됩니다. 세 개의 큰 이 결전이 있는데 하나가 랴오선, 또 다른 하나는 화이화이, 그리고 마지막에 팽진인데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실시가 된 게 랴오선 전역의 전투입니다. 흥성, 사우소, 수중을 점령을 해서 화북지구 국민당군이 증원을 내려오지 못하도록 철도 및 교통선을 단절시켜놔요. 그 이후에 진저우 국민당군을 포위하고 고립하게 되죠. 창춘 선양에 2개 중대를 차출해서 진저우로 공격을 하고요. 주공은 16개 사단 및 16만 명,
그리고 포병을 동원해서 공격을 합니다. 이계 종대는 남쪽 탑산에서 국민당군이 북상을 해서 지원하는 것을 차단을 했고요. 예비로 일개 종대를 교교에 배치를 합니다.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네. 국민당군은 진저우를 동서로 포위한 공산군을 뚫기 위해 그나마 약한 남북으로 돌파를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10월 14일 5개 종대 병력으로 진저우를 공격하고 그 다음 날인 15일 국민당군이 항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8만 명의 포로가 발생을 하고 진저우가 공산당 군 손에 완벽하게 넘어가게 되죠. 이 이후에는 또 뭔가 큰 작전을 펼칠 준비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화야의 전역이라고 그래서 이 1948년 11월 6일부터 다음에 1월 10일까지 2달 정도 진행이 돼서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네. 진행이 됐습니다. 이 지역은 아까 설명드렸던 시조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는 그 하이조, 그다음에 서쪽으로는 상추, 북쪽으로는 린성, 남쪽으로는 화이어 이런 아주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네. 그런데 결국 이 전역에서 누가 승리하냐에 따라서 국共내전의 승판이 거의 결정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로 밑에 양쯔강 밑에는 수도 난징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이 시조를 뺏기게 된다면 그 난징이라는 도시가 가보신 분 알겠지만 굉장히 평야지대예요. 굉장히 성만 하나 있지 방어하기에는 정말 굉장히 안 좋은 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양쯔강만 넣으면은 바로 점령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북쪽에서 방어를 해야지 좀 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조가 저희가 보면 가장 파란색 가운데예요. 가운데 보시면 지금 국민당군이 어떻게 포진했냐면 그 두임이라는 장군이 시조위에서 대략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대략 뭐 한 15만에서 20만 사이 병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이제 그 거의 바다 쪽 끝에 황바이타오라는 사람이 한 12만에 15만 정도 병력을 또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쪽 거기 황예이라는 사람이 또 한 10여만 명 정도 병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해화강이 화이어하라고 그러는데 해화강 밑에 쪽에 또 일부 병력을 갖고 있어요. 국민당군의 목표는 뭐냐면 지금 계속 남아있다가는 포위 섬멸을 당하기 때문에 일단 동쪽에 있는 군대를 서주로 시적으로 철수를 시켜서 네. 아예 양쯔강 밑으로 내려오는 그 다음에 이제 전열을 다시 가다듬자 이런 전략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공산당 입장에서 보면 반대로 합류하는 것을 막아야 되죠. 그래서 최초로 공격했던 것은 첫 번째 목표는 제일 동쪽에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황바이타오의 군대예요. 그래서 10여만 명의 병력이 있는데 그래서 그 병력이 이제 장제스의 명령을 받고 시적으로 철수를 하고 있어요. 서쪽으로 할 수 있고 철수를 하고 있는데 그거 보시면 이제 공산당군은 그때 크게 야전군이 2개가 있었어요. 대략 한 60만 명. 그러니까 병력 구면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그러나 이제 이미 사기 측면에서나 기세 측면에서는 공산군이 압도적으로 발휘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그래서 중간으로 해서 절단을 해요. 절단을 해서 이 황바이타오군을 고립을 시키죠. 그리고 시조위에서 증원하는 군대를 또 막고 그래서 황바이타오 일단 가운데 고립을 시킵니다. 중요했던 것은 이제 그 남서쪽에 있는 황해군도 굉장히 많은 병력을 갖고 있는 이 2개의 병력에 이제 장제스가 거기에 전체 총사령관을 류주라고 해요. 류주 총사령관한테 지시를 해서 빨리 남서쪽에 있는 병력들을 북상시켜서 시조에 있는 두인민군의 핵심을 철수시켜서 도와주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시조와 남쪽에 수시엔이라고 그러는데 숙현이 있어요. 그 지역을 그러나 공산당이 빠르게 점령을 해요. 그래서 중간에 차단을 하죠. 그래서 북상을 못하게 하고 이렇게 막는 사이에 오른쪽에 있는 그 황바이타오군을 한 10여만의 병력을 전멸을 시켜버리죠. 그런데 이때 조금 이제 중요했던 것은 공산당이 자꾸 그런 선전 활동을 해서 이미 국민당군 내부에 막 1개 사단, 2개 사단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예. 그래서 그 포위된 상태에서 거의 한 10만 넘는 병력이 섬멸을 당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시조우는 마지막 포위 섬멸구이기 때문에 시조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두 번째 목표는 이제 밑에서 황해군을 올라오는 것을 차단해서 이 군을 아예 포위 섬멸하자 이런 계획을 세우죠. 근데 이제 장제스가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시조우에 있는 성하에 있는 그 병력들을 전부 다 남쪽으로 벗어나서 철수하라고 지시를 해요. 그런데 그 자체도 이제 공산당군이 중간에 절단해서 그걸 따로따로 포위를 하게 되죠.
그러나 이 두인민군도 굉장히 정예의 군이에요. 그래서 그걸 직접 먼저 공격하지는 않고 왼쪽에 있는 황해의 그 10여 만의 병력을 포위해서 그걸 완전히 경멸을 시켜버리죠. 예, 그 다음에 나머지 남쪽에 있던 병력들은 더 이상 안 되니까 스스로 철수해가지고 철수하고요. 그래서 나머지 두인민군도 이제 완전히 포위돼서 경멸하다. 그래서 거의 50만, 60만 군대가 여기서도 경멸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북부 라인에서 이미 50만 이상이 국민당군이 섬멸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장제스는 마음이 급해지고 네. 야, 큰일 났다. 지금 저 밀려오는 공산당을 중부 라인에서 막기가 쉽지 않을 것 같으니 네. 남부 라인 쪽으로 방어 라인을 낮춰라. 네. 그러니 지금 중부 라인에 있는 군대를 빠르게 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쪽에 있는 군대들이 도와줘라.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동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렇죠. 공산당군이 그걸 자르고 하면서 포위 섬멸로 그렇죠. 50만 명을 네. 지금 섬멸시켜버린 거군요. 그렇죠. 한 군데가 또 남아있죠. 베이징 지역이 남아있죠. 아직은. 아직은 남아있지. 그렇습니다. 아직 한 발 남았다. 이게 진짜 수도까지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면 진퇴양난이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는데요. 이거 맞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예, 그래서 이제 결정적인 세 개 전역 중에 하나가 남은 거죠. 핑진 전역이 남았는데요. 옛 수도인 베이핑하고 그리고 텐진을 차지하기 위한 전투입니다. 파이화이 전투와 되게 비슷한 시기에 진행이 됐어요. 1948년 야오선 전역이 종결이 된 후에 화북지구 국민당은 지역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철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또 다른 논의가 진행이 돼요. 그러면서 결정이 잘 내려졌나?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 이들은 동북 야정군이 다시 공격을 개시하려면 그래도 계속적으로 전투를 치렀으니까 한 3개월은 걸리지 않을까. 이들도 정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오판이었습니다. 예. 이 사이에 화북 방어 사령관 푸제이는 핑진 지역을 방어하면서 60만 명의 병력을 베이핑, 텐진, 장자카우, 탕구, 탕산에 배치를 시킵니다. 분산 배치를 시키는 거죠. 하지만 만주를 장악한 동북 야정군은 그들의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군을 했고요. 그래서 이들의 전략은 어떤 거였냐면 공산군은 먼저 진군을 하고 포위를 한 뒤에 휴식을 하자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대로 해요. 진군을 하고 그리고 휴식을 취합니다. 여기에 중국 화북 군단이 합류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똑똑한 거죠. 전투를 진행해서 좀 피로해 있는 군단이 먼저 가서 포위망 형성하고 잠깐 쉬고 있을 때 이제 새로운 병력이 지원을 와서 국민당군을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11월 19일 화북 3개 병단이 장자커우를 포위를 하자 국민당군은 35군, 104군을 급파해서 장자카오의 방어군을 응원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지원을 보낸 거죠. 이때 동북 야정군의 선두 부대가 미원을 공격하자 공산군이 이미 베이핑에 진입했다고 오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보냈던 35군을 급히 회군을 시키고 텐진과 탕구에 있던 8개 사단을 차출을 해서 베이핑의 방어를 명령을 합니다. 35군은 신바오안에서 포위를 당하고 이로써 국민당군은 베이핑, 신바오안, 탱진, 탕구, 장자커우 5개 거점으로 고립, 포위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백사군은 신바오안에 포위된 35군을 응원하러 갔지만 실패를 하게 되고요. 남쪽으로 후퇴를 하다가 섬멸을 당하게 됩니다. 12월 22일 신바오안의 정예 35군을 공격해 섬멸을 시키고요. 장자커우의 국민당군 수비대는 벌써 그쪽 병력이 섬멸이 됐으니 자신들만이라도 북쪽으로 돌파를 해서 탈출을 하자라고 시도를 했는데 이들 역시 국민당군에게 추격을 당해서 경멸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장자커우는 공산당군의 손에 들어가게 되죠. 완강하게 저항하던 화북 최대의 공상업 도시 텐진 역시 1월 14일 5개 종대 22개 사단이 동원돼서 29시간의 격정 끝에 13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결국은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탕구를 수비하던 5만여 명만이 이 해상으로 철수하는데 겨우겨우 성공을 하게 되죠. 푸체이는 남은 25만 정도의 병력으로 베이핑을 수비를 하고 있었어요. 베이징을. 그는 더 이상 베이핑을 지켜낼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병력 수도 너무 적고 사기도 땅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드라마틱한 영화에나 나오는 일이 벌어져요. 푸체이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딸이 어느 날 아버지를 설득을 해요. 이래선 안 된다. 우리 공산당하고 평화조약을 맺자. 그래서 평화롭게 끝내자. 알고 봤더니 딸이 공산당의 첩자였던 겁니다. 페이핑 주둔 국민군과 공산당군이 평화협정을 체결을 하고요. 공산당에 투항을 하게 됩니다. 1월 31일 공산군은 페이핑에 무혈로 입성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동북에서 포위 선멸로 성공, 화동 지역에서 포위 선멸, 그리고 수도 지역은 그냥 통째로 꿀꺽. 그냥 뭐 압도적 승리네요. 2차 국공내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상당히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뭐라고 보시나요? 예, 제가 보기에는 국민당 정부의 실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공산당의 어떻게 보면 훌륭한 인지전도 있었겠죠. 근데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가장 큰 제가 보는 관점 중에 하나는 결국은 국민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쪽이 이긴다는 겁니다. 그 수많은 중국 인민들이 공산당 쪽을 택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쪽이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또 역사를 함께하는 방송에서 큰 도움이 되셨던 박상현 아나운서가 오늘을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네, 큰 도움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아쉬워요. 네, 저도요. 언제 이렇게 6개월이 흘렀을까요?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고 또 MC로 함께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이제 또 다음 주부터는 순산하고 돌아오는 윤지연 아나운서 격하게 환영을 해주시고 계속해서 유전사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상현 아나운서 다른 또 YTN의 다른 프로그램에서 또 진행을 할 때 댓글로 유전사에서 너무너무 응원했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도 응원합니다. 댓글 기다릴게요. 달아주시면, 반가워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방송에서도 저희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